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북드림에서 펴낸 500만 뷰 유튜브 크리에이터 썸머의 사이다 힐링.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입니다. 지은이 썸머님은 썸머스 사이다 힐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법. 썸머의 사이다 힐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중독에서 벗어나자. 내 나이 30살, 정말 푸르르고 화창한 어느 초가을이었다.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미국 소도시는 신압으로 가을을 준비하는 참이었다. 청설모들은 부지런히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고 커뮤니티 가든에서는 애호박과 순무, 그린빈 등을 수확하는 손길이 바빴다. 참 아름다웠던 날, 나는 힘들게 입학한 대학원을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고 오는 길이었다. 20대 때 모은 돈은 사업에 실패한 언니 부부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결혼도 포기한 채 열심히 사는 친구를 도와줄 요량으로 투자 상품을 사주었는데 사기였다. 서울 변두리 빌라의 알량한 월세 보증금은 미국에 정착하느라 다 써버려 나 혼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꼼짝없이 학생 아파트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손에 쥐고 태어난 건 없었지만 남들보다 두세 배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온 나였다. 아빠는 툭하면 실직을 했고 술에 취했다. 엄마는 자주 죽고 싶다고 했고 자식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는 과목당 2만 원 하는 단가 학원과 공교육에 의지하며 무식하게 대입 준비를 했다. 20살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단돈 몇십만 원을 벌지언정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 결혼할 때도 무엇 하나 거저 받은 적이 없었다. 도리어 양가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양복을 해주고 들어온 부조금까지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 동시에 가족들 사이를 분주해 오가며 오해를 풀어주고 설득하고 도움을 주며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때로는 인생에 얻어걸리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면 뒤통수만 깨져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운보다는 불행이 지긋지긋하게 찾아왔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견디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내심과 이해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쉼없이 앞으로만 달렸으나 달려온 길을 돌아보니 텅 빈 고속도로처럼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 그렇게 30년을 폭주한 기관차는 망연자실하게 미국 시골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 서버렸다. 내 삶이 황폐해지고 다 망가졌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지나온 인생의 쾌적을 돌보았다. 내게 빚쟁이처럼 굴며 당당하게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고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다른 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무례하거나 부당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역시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분노는 인해 겉으로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주었으나 누구에게도 희생과 인내심을 되돌려받지 못한 나에게로 향했다. 내 인생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었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 줄수록 내 몫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 날뛰었다. 이런 내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였다. 홀로 학생 아파트를 지키며 가족이나 부부관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유 프로그램은 다 본 것 같다. 읽을 수 있는 가족 갈등에 대한 커뮤니티 글은 다 섭렵한 것 같다. 맞이라서, 딸이라서, 가난해서 아무리 뒤져보아도 내 행동 패턴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왜 내 자신을 돌보기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매달렸을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까지 감수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코디펜던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달았다. 30년 만에 비로소 나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감정이나 행동을 정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엄마는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존재였고 자녀를 통해 위안을 얻었다.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돌보고 희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고 스스로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다. 이렇게 각인된 습관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 책은 나의 이야기다. 코디펜던트 성향을 지니게 된 환경적 원인, 그리고 코디펜던트 성향이 내 생각과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오랜 시간 동안 찾고 공부한 여정의 결과물이다. 유튜브 채널 서머스 사이다 힐링과 온라인 커뮤니티, 1:1 코칭, 소모임 등을 통해 만난 여러 코디펜던트의 고백과 코디펜던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나 스스로 적용하고 치유해온 방법을 함께 담았다. 왜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 왜 정작 내 문제는 외면하거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사례를 통해 하나씩 파헤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숙련된 의사나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의 트라우마나 아픔을 꺼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코디펜던트는 양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 과도한 책임감, 잘못된 죄책감, 자기 혐오, 열등감, 트라우마 등의 무거운 짐을 이고 달린다. 따라서 코디펜던트 성향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겁먹지 말고 함께 시작해보자.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다. 나는 평생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내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내 삶은 언제나 끊임없는 위기와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버둥거렸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이어리나 벽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성경 구절까지 써붙였다. 신께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소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열심히 헤쳐나가다 보면 정말 어느 날은 아무 문제도 남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래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왔고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몇 년 동안 백수로 지내며 집안에 심려를 끼쳤던 친구의 언니는 취업을 했을까? 시어머니의 치매로 우울증에 시달렸던 직장 동료의 어머니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등등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범위를 확장해 다른 문제를 찾아 걱정하는 지경까지 갔다. 코디펜던트는 이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왜 평안하고 고요한 상황이 아닌 혼란스럽고 흥분되는 상황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일까?
많은 코디펜던트가 문제 상황에 중독되어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문제에 중독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이열치열이 있다.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인데 코디펜던트가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 코디펜던트는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져와 몰입한다. 이들 문제자는 코디펜던트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해결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외면할 수 있도록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꼭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책상 위의 잡동사니가 유독 거슬리지 않는가? 결국 공부하려면 책상이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로 책상 정리에 지나친 시간을 투자하기 일쑤이다. 그렇다. 공부가 하기 싫으니 걸레질이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기, 서랍 정리하기 등의 일이 흥미롭고 재밌다. 공부는 하지 않지만 책상과 방에 묵은 짐을 정리하며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 코디펜던트는 해야 할 숙제를 외면하기 위해 괜스레 평소라 신경 쓰지 않았을 다른 일을 하며 부산을 떠는 학생과 같다. 이러한 코디펜던트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트라우마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없다. 그래서 이를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매달린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돕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문제 상황에서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중재할 때 코디펜던트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일시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 고요해지면 다시 공허하고 우울하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잠시 외면하고 잊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우리 내면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와 마주해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행, 위기, 문제 속에 살아왔다. 평안과 고요함은 불편하고 혼란과 흥분은 익숙하고 편안하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자로부터 벗어나고 코디펜던트 상황을 치유하면서 우리는 곧 평화로움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상황과 불행을 통해 흥분을 살 필요가 없다. 30살.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요한 상황에 놓였다. 칠면조, 너구리, 오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미국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박사 과정 수업으로 바쁜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나 들어왔다. 나의 가족 계획까지 간섭하는 엄마도 없었고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두둔해 주어야 할 아빠도 없었다. 몇 가지 일을 해결해 보려 나서기도 했지만 타국 땅에서 유학생 가족 신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남편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으로 알뜰살뜰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자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나는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분산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외면하고 억눌렀던 감정이 느껴졌고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위로해 주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나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하나씩 생각해낼 수 있었다. 공허함과 불안함은 조금씩 유쾌한 활동으로 채워졌다. 타깃에서 몇 달러를 주고 구입한 청소년용 로션 하나. 이것이 남편의 유학기간 우리 아파트에 욕실 거울장에 몇 년 내내 놓여있던 내 화장품의 전부였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로드숍에서 구입한 수분크림 하나가 기초 화장품의 전부였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장 동료들은
네, 5개 정도 되는 기초 세트를 늘어놓고 썼다.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화장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 옷장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내 옷장에는 여름용 원피스 4벌,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봄, 가을용 상의 4벌, 겨울 외투 3벌이 걸려있다. 바지는 반바지 1개, 긴 바지 1개가 있으니 작은 붙박이장 하나에 모든 옷과 가방이 다 들어간다.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필요를 억눌러 왔기에 한창 멋부리고 싶은 나이에 느꼈던 당연한 욕구도 이기적이고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오랜 습관은 나를 의도치 않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나치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나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가 충돌할 때 언제나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줬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큰맘 먹고 떠난 여행도 나를 위해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못 사 먹고 호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돌릴 선물을 샀다. 이 선물을 친척들에게 돌리며 뿌듯해할 부모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 필요에 과도하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다. 스스로를 돌보거나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사가 되지만 정작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혹여 안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줄은 알았으나 반대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나 자신에게 가장 매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코디펜던트 성향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과도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을 대신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고군분투하느라 자신을 돌볼 에너지까지 모두 소진해버리고 자신에게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남는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위대하고 행복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코디펜던트는 이런 말을 절대시하는 사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맏딸은 무조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여 동생들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가장은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 왜? 라고 묻기보다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코디펜던트는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내가 나의 필요를 외면하고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나의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받고 싶은 것을 늘 남에게 해주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게 베풀었던 이웃이나 혹은 나의 선행을 지켜보고 있던 신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한 만큼 보답이 따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위의 성경 구절에도 너 자신같이 라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욕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 한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 욕구는 당연한 것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식들은 내가 나의 부모에게 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명심보감의 말처럼 우리는 내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효도를 하면 나의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랄 것이다 기대한다. 그러나 코디펜던트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다. 물론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나 부모에게 피해를 보는 쪽이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가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말이다. 코디펜던트는 최대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늘 그렇듯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의 학대를 견디거나 아이에게 학대자를 함께 돌볼 것을 종용한다.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배우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며 관리하는 독불 장군이 된다. 혹은 자신의 학대자를 돌보는데 기력을 다 써버려 지친 나머지 자녀나 배우자를 방치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코디펜던트 부모는 자녀의 트라우마에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자녀에게 코디펜던트 성향을 대물림할 책임도 있다. 당신이 애착 트라우마가 있는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졌다는 의미는 당신의 부모 역시 애착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 역시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이어져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코디펜던트가 되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학대자를 돌보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부나 권력이 대물림되듯 부모의 애착 유형, 경계선, 의사소통 방식, 내면 또한 대물림된다. 코디펜던트 부모는 심리치료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길러졌던 방식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정반대 방식으로 양육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통제를 당했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매우 수동적이 되는 것이다. 코디펜던트 부모의 내면은 자녀를 사회화하고 훈육하면서 대물림된다. 코디펜던트 부모의 낮은 자기 신뢰, 망가진 경계선,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억누르는 등의 코디펜던트 성향 문제를 자녀가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물림을 끊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루면 그 집안은 대대로 잘 살지 않는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내면의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 되고 건강한 애착관계를 물려주면 된다. 우리의 자손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내면을 물려받을 것이다. 어린 두 자녀의 엄마인 MC는 코디펜던트 성향을 공부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든 걸 제가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은 제가 꿈꾸던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내 욕구와 필요 따위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엄마가 저에게 한 것처럼 남편에게 폭풍같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의 가정은 점점 과거 엄마가 망가뜨린 가정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이와 남편을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상한 일인지 깨닫고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니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편안해졌고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자녀들의 자존감을 적절하게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이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자녀들이 이미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성인이 된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회복되어 코디펜던트 성향을 치유하고 회복한 롤 모델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코디펜던트 성향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나 대신해 줄 수 없다. 다만 우리의 회복된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강점과 희망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